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에잇의 정성일입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긴축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휘청거리는 가운데 코스피 전망치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코스피 전망치 하단을 2,850선까지 내리고 증시가 3개월에서 6개월간 박스권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장중 1,200선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은 급등 국면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달러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식 투자 재개 전략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렸지만 대체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거나 선별 투자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진입과 리오프닝,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거래일 만에 7만 전자를 회복했지만 지난주 6만 원대로 떨어지는 등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러한 주가 수준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주가 하락이 공매도 때문이라며 현재의 삼성전자 주가 수준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전략적으로 공매도한다고 보고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1조 8,549억 원 순매수한 반면에 외국인은 1조 9,07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23억 원 사들이는 데 그쳤지만 기본적으로는 매수로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은 공매도 영향을 받더라도 주가 하락 기간이 짧을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차 잔액이 증가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익 모멘텀이 분명하다면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요국의 탄소 중립 정책 추진 등 영향으로 에너지 대란이 빚어지자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는 원자력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에너지를 정치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에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3,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변화의 선두에 섰습니다. 전기차 대중화 초반의 시기가 지나면서 전기차 업체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50년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시나리오 아래 최종 에너지 수요의 중심축이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할 전망입니다. 전기차는 미래 에너지 중심인 전기로 움직이며 전기차에 장착한 배터리는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전기차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반도체는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연결되는데 결론적으로 전기차는 전기 에너지 세상의 중심입니다. 전기차의 핵심 기술을 잘 갖춘 기업은 충전 플랫폼, 에너지 플랫폼, 자율주행 플랫폼 등 3가지 오프라인 플랫폼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에너지 플랫폼 시장 규모는 자동차 시장 대비 5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율주행 플랫폼 시장은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각각의 플랫폼은 데이터 판매 비즈니스도 포함하고 있어서 전기차 핵심 기술을 갖춘 기업의 가치는 글로벌 시가총액 기준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커질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국내 주요 철강 업체에 쏠리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3조 원대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여타 주요 철강 업체들도 줄줄이 역대 최고의 실적이 전망돼서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3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달 실적을 발표하는 동국제강은 작년 동기 대비 172.6%가 증가한 2,337억 원으로 최근 10년 내 최대치인 전분기의 2,070억 원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액은 48.4%가 증가한 1조 9,2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아제강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난 365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철강업계 호실적의 비결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한 높은 국제 철강 가격과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 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회복으로 철강 내수도 증가세를 보인 점도 한몫했습니다. 렌탈 사업은 정수기, 자동차 등에서 생활가전과 건강관리기기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며 가전에 큰 목돈을 쓰기보다는 렌터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기업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향후 구조적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경기 방어주로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렌탈 관련주 대장격인 코웨이는 이달 들어 7.68% 상승했고요. 6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난 5월 8만 원대로 뛰어오른 뒤 8만 원 전후로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8,966억 원, 내년 1년 내 최고가는 8만 9,100원입니다. 8월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한 롯데 렌탈도 저평가라는 분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 렌탈은 렌터카 사업 비중이 60% 가까이 되고요. 중고차 판매가 30%가량입니다. 두 사업부문 모두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 그린카를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동차 렌탈 업종이 PER 20배 전후인데 비해 롯데 렌탈은 11배에 불과하다며 그린카 가치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아주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만한 요인 중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일단 그동안 좀 핫했던 콘텐츠 관련, 그다음 반도체, 전기차 관련된 주요 업체들의 실적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 19일에는 미국 넷플릭스가 이제 장 마감 후에, 그다음에 20일에는 장전에 ASML, 장 마감 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 스트리밍 업체인데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뭐 유독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일단은 뭐 실적도 괜찮았지만 신규 유료 구독자가 예상치를 밑돌아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컨텐츠로 일단은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3분기 신규 가입자 수도 350만 명이 예상되어서 2분기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560만 명까지 증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긍정적인 실적을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인 ASML 네덜란드 회사죠. 2분기에도 실적이 일단 뭐 기대치보다는 낮았지만 주식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향후 전망이 좀 긍정적이라는 소식이 좀 예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습니다.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EUV 이제 노광 장비 같은 경우 반도체 일단은 관련해서 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져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3분기 주당 순이익이 1.44달러, 매출이 133.4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일단은 매출은 전분기보다는 좀 증가를 하겠고 주당 순이익은 전분기와 좀 비슷한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기차 이슈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그렇게 크게 파급 효과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굵직한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증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넷플릭스 이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는 CJ EN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J ENM 같은 경우는 미래 경쟁력 강화에 힘입어서 3분기에도 좀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OTT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날로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티빙 확장성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들어서 이제 가입자 증가세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2분기 말 현재 일단 170만 명 정도 수준에서 연말 목표치인 200만 명 정도 달성할 것으로 보여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관련 ASML 관련된 종목군으로 보게 되면 장비 업체 중에서 국내 이제 PSK, 수지 업체 중에서는 원익 QNC 정도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 장비로 지금 PSK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 비메모리 관련해서 하나의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익 QNC 같은 경우는 TSMC 설비 투자 확대에 이제 부품 수요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군도 하나의 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힌트가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는 명신 산업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는 오버형 이슈 때문에 좀 잘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해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납품 관련해 가지고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로 명신 산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CJ ENM, PSK, 원익 QNC 그리고 명신산업을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일 특징주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알아보는 바이앤셀 시간입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강민정입니다.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매매한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네, 5종목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5위 안에 매수한 종목은 1위의 하이닉스 그리고 4위의 하이브였습니다. 먼저 SK 하이닉스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지난주 외국인과 기관이 총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월에 예정된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에 지난주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주에도 꾸준한 관심 보인 외국인이었는데요. 하나솔루션에는 지난주 나흘 내내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 일제히 급등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도 줄줄이 발견이 됐습니다. 3%가량 상승에 그친 CIS를 제외하고는 전부 1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유입한 모습이었고요. 가장 많이 산 건 우리기술투자였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에 가상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뛰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비트코인이 장중 7,200만 원 선 넘게 거래됐고요. 현재는 7,000
8,500만 원 선을 넘긴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금요일에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고 거래량도 1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국인은 13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매수가 유입을 했습니다. 2위 위지빅 스튜디오입니다. 메타버스 시장의 열기와 함께 주가가 5주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그 아래로 다원시스와 TSI도 52주 신고가 줄줄이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난주에도 삼성전자에는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금요일 하루는 960억 원가량을 팔아치웠고요. 지난 일주일 총액으로는 1조 4천억 원가량을 매도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종가는 7만 1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3주 연속으로 시세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부터는 우선주도 매도 5위 목록 안에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해서 지난주 나흘 내내 매도한 외국인이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그 아래로 위치했고요. 5위는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카카오와 수급이 함께 가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카카오는 외국인 3거래일째 매수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외국인이 지난주 131억 원가량의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기업인 대주전자재료 2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을 통틀어서 매도 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날 52주 신고가를 반짝 달성하긴 했지만요. 외국인과 기관의 출회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곧장 내려왔습니다. 코스닥에서 공매도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서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 등 게임 관련주가 2, 3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신작의 흥행 기세가 좋은데 카카오게임즈 수급은 정작 좋지 않습니다. 오딘이 출시된 이후로 100일 넘게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구글과 애플, 양사 마켓에서 모두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3거래일째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래 위치한 위메이드 역시 미르포가 흥행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는 등 거래가는 기세가 좋은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매도 우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기관도 나흘째 매도 중입니다. 그 아래로 HLB와 바이오니아가 랭크됐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역시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 외국인과 함께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2위 삼성전자, 기관은 지난주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액은 크지 않았는데요. 일주일 누적 기준으로 2,4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이 외국인 매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4위 NC소프트, 5위 LG디스플레이가 이름 올렸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3분기 이후에는 실적 변동성이 예상된다는 전망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전부 급등이 나오는 양상이었고요. 이 가운데 급등력이 가장 높았던 종목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2차 전지 전해액의 해외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죠. 금요일 거래량이 9배 늘면서 17% 시세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주 3거래일 연속으로 양매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또 1, 2위 보시면 OLED 관련주들 사상 최대치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녹스 첨단 소재 모든 사업부에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기관이 매도한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보겠습니다. 현재 목록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요. 3위에 메타버스 관련 ETF 상품이 랭크가 됐습니다. 메타버스 ETF 상품 4종류가 상장한 지 3거래일째였는데 주가는 3일 연속 뛰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사흘 내내 매도하는 양상이 포착됐습니다. 자, 1위는 크래프톤입니다. 상장 후 기관 매도 1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1위는 고사하고 그동안 매도 목록에서도 보기 힘들었던 종목인데요. 그래도 연기금은 매수 우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상장일 이후로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연기금이네요. 또 대한항공에도 기관 투자자들 6일째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또 5위 보시면 S-오일이 랭크가 됐는데 국제유가 고공행진에 덩달아서 강세를 보였던 S-오일, 지난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시세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흘째 외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두 투자 주체가 합해서 50억 원가량의 매도 매물이 출회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5위의 코다코인데요. 아마존 전기차로 불리는 리비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인 목요일에 상한가를 친 데 이어서 금요일에도 7%대 상승 마감했고요. 장 중에는 상한가 진입을 해봤습니다. 자, 코다코 평소 기관 거래가 거의 없던 종목인데 이날은 기관이 유례 없이 많은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32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굿모닝 바이앤셀 수급 동향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중국이 오늘 3분기 GDP 증가율과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공략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신성델타 테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지난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로 수급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부품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향후에 릴레이팅이 될 걸로 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관련된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819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마 94% 정도 전년비로도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 매출액은 1,140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을 이미 넘어섰다 볼 수 있겠고 영업이익률도 8%대 초반 정도까지 올라와서 지난해 대비 3.2%포인트가 개선되면서 이익률도 상당히 놀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객사의 지속적인 증설과 가동률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효과가 더해지면서 외형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세 있는데요. 고객사의 중대형 2차 전지 캐파가 2018년에 28기가와트에서 25년에 예상치가 335기가와트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고객사 내 배터리팩 부품 벤더 중에 메인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에 이후에 고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BA 사업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자동차 사업부 매출액이 2,400억과 3,200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매출에 관련된 사업부가 작년 대비해서 192% 증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로도 33.5%나 증가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2차 전지 부품 비중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결 영업이익은 7,35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 좋은 BA 사업부 매출 비중 확대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내년에는 7%대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결국 영업이익 기여도가 2차 전지와 자동차 부분이 전체 사업부의 5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전지 부품 비중 증가로 중기적인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현재 가격부터 25,000원까지, 손절가는 1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 릴레이팅이 기대되는 신성델타테크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 소장의 시그널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파가 닥쳐오니 단단히 대비해라. 이렇게 멘트를 준비해 주셨는데 주말에 한파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었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 가을에 10월에 한파주의보는 처음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 얼마 전까지 에어컨 틀었었는데 이제 에어컨 코드 다 뽑고 지금 일단 내년에 이제 다시 여름 되면 청소하려고 다 차단기도 내려버렸거든요. 네. 에어컨을 이제 안 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선풍기 이제 조그만 거 이제 서큘레이터 하나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워서 못 틀겠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추워져서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한 번 이제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드디어 보일러를. 그래서 아마 개별 난방 쓰시는 분들은 다들 지금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많이 틀었을 거예요. 지금 하루 종일 트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중앙난방 하시는 분들도 중앙난방을 트시는 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년 만에 10월 한파주의보가 떨어졌는데 한파 경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로 갔을 때, 그리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15도 이하 아침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때 한파 경보가 내리고요. 그리고 한파주의보는 지금 그 좀 단계가 그 단계 아래죠.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그러니까 경보는 15도고 주의보가 10도 이상이에요. 근데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로 가서 한파주의보가 발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12도 이하, 그러니까 경보는 15도인데 이거는 12도네요. 12도 이하 아침 최저 기온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에 따라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그래서 약간 그 도수의 차이가 있죠. 15도, 뭐 10도, 15도, 12도 요 정도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한파주의보도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심각해지면 한파 경보까지 내리겠죠. 근데 10월 달이면은 아직 좀 가을 좀 할로윈데이도 있고 이래서 호박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가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늦가을이긴 하지만 아직 눈이 내리고 막 빙판길이 얼고 이러진 않았는데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한파주의보가 빨리 발령된 만큼 한파주의보에 관련된 주식도 예년보다 더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추위가 다가오면 뭐 보일러, 패딩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먼저 보일러 업체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보일러 업체 하면 이제 경동 나비엔이 생각이 되는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집은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성인가? 대성이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경동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어쨌든 경동, 뭐 대성 셀틱, 그리고 귀뚜라미, 뭐 요 정도 있는데, 그 지금 이 경동나비에는 사실은 겨울철 수혜주인데 계속 올라 버렸어요. 너무 그 실적이 좋아가지고 지금 네. 보면은 이미 여름철에 피크를 찍어버렸거든요. 지금 2021년 8월 달에 역사상 신고가를 갔어요. 2018년도 그 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지금 다시 그 부분에서 종가상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그래가지고 경동나비에는 겨울 수혜주라고 계절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는데 연초부터 달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동나비엔 그동안 콘덴싱 기술로 그 열이 폐열 회수라고 하죠. 열이 날아가는 거를 다시 잡아가지고 또 돌리는 열효율을 높인 그 콘덴싱 보일러를 뭐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바꾸면. 그것 때문에 또 이득을 받고 북미랑 이 그 러시아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경동나비엔이 그 북미에서는 콘덴싱 온수기.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빈부격차가 심해요. 물이 안 나오는 집이 많아요. 뜨거운 물이. 이게 희한하죠. 저 미국은 뭐 메리어트 호텔도 있고 막 아니 무슨 라스베가스 가면 휘황찬란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막 생쥐 나오고 무슨 그 베드버그 있죠. 막 이거 여행 갔다가 미국 그 침대에서 자다가 베드버그에 물려가지고 막 다 부어오르는 거 그거 많이 있잖아요. 후기. 그런 집이 많아요. 그 온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온수기를 쓰는 집이 아직도 많아요. 이게. 예. 순간 온수기는 그때 데워가지고 온수기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빨간색, 파란색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우리는 생활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최고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의외네요. 예, 우리나라 최고예요. 이게 그래서 북미에서 콘덴싱 온수기가 엄청 잘 팔렸어요. 그리고 러시아에는 벽걸이 보일러. 러시아는 워낙에 그 사계절 온도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에 보일러의 어떤 계절성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그 계절성이 없죠. 희미한 곳인데 여기서도 콘덴싱 벽걸이 보일러 이쪽이 1위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를 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사계절 동안 겨울철에만 수혜가 있었던 그런 게 다 약간 지워져 버렸어요.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업계 전체를 따졌을 때 보일러 및 가스 온수기 수출액 중에 경동나비엔이 84.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그 보일러 업계의 그냥 그죠 최강자죠 그냥. 네. 우리나라 보일러 업계가 총
수출하는 양의 85%가량을 경동나비엔 제품이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랑 유럽에서 이 그 해외 진출을 열어버리니까 국내에서 그 계절적인 그 한정된 약점이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 오히려 달려버린 거예요, 지금. 달리고 지금 3개월을 쉰 다음에 다시 지금 겨울철 모멘텀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 전고점을 다시 한번 두들기면 8월 달에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약간 흐물흐물해져 있거든요. 그 벽이, 매물벽이. 지금 다시 가면 약할 때 다시 한번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보다 쉽게 뚫을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딱 좋은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북미에서는 아까 그 온수기가 뭐냐면 가스관 교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 50년 된 집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20년만 돼도 막 재건축 리보넬링 안 했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예. 거기 4, 50년 된 데가 많아서 가스관이 다 노후화가 됐어요. 근데 가스관을 교체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콘덴싱 온수기, 그걸로 대박이 난 거고, 러시아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혹한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는 가스 보일러 나비엔 에이스, 예, 요게 에이스 역할을 한 거죠. 그 말대로. 그래서 이런 그 히트 제품들이 해외 수출 모멘텀이 강하기 때문에 경동나비에는 더 이상 겨울철 수혜 아이템이 그 아니다. 수혜주가 아니다. 근데 지금 겨울철 수혜주로 갖고 온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겨울철 모멘텀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울철 수혜주로 그냥 한정된 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이제는 뭐 4계절 업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딩 업체 좀 알아보죠. 신성통상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롱패딩들을 지금 롱패딩까지는 못 봤는데 플리스 입은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네이처홀딩스 얘기 드렸는데 네이처홀딩스 제가 어제 그 터미널에서 한 10명 넘게 봤어요. 길거리에서 가는데 그 플리스를. 네. 그 양털을 엄청 많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지금 커플룩으로도 많이 입고. 유행인가 보더라고요. 예, 플리스가 이미 그 유행이고 더 네이처홀딩스가 플리스 히트를 친 거고 다 플리스를 이제 만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패딩을 입어야 돼. 너무 이제 여기서 더 추워지면은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패딩을 입어야 되는데 이게 2017년에 평창 롱패딩으로 이슈가 됐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였던 롯데백화점이 탑10에다가 발주를 왕창 해가지고 이게 물론 나중에 롯데백화점에서 그 떨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긴 했으나 탑10 롱패딩을 완전 살려줬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역전의 계기가 마련됐고요. 신성통상의 탑10이 예. 탑10이 그 전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우리나라에서 SPA 브랜드들의 그 어떤 그 출격에 다 멸망을 했어.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왜냐면 유니클로가 들어오고 자라가 들어오고 H&M이 들어오고 한때 가로수길에 다 있었잖아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그 A 세컨드 제일 모지게 하는 그것까지 있었죠. 그래서 신성통상의 탑10은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쪼그라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2017년에 평창 롱패딩으로 발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딱 거기서 그 시점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뭐 온라인으로 전화해서 온라인에서도 엄청 잘 팔린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지금 줄 쓴 것도 나왔죠. 뭐 알가이브 많은데 근데 저는 개인의 자유인 것 같아요. 뭐 줄 쓰면 어때요? 근데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줄 쓰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세력이 약화됐다. 지금 그 모습만 보면 유니클로 아이도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 또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 150만 원짜리인데 무슨 5만 원인가? 그러니까 원래 네. 150만 원 막 명품은 아닌데 150만 원 할인한다고 예, 그 했었죠. 150만 원으로 올려놓고 파는 거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유니클로가 그거 보고 막 이제 줄을 150m 또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부활한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그 불매운동 이후에 180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140개로 축소했어요. 물론 내세운 거는 그렇게 내세웠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니까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축소하는 원래 과정이 있었다. 근데 그 과정이 하필이면 왜 항상 그렇게 우연으로 맞아 떨어지냐 이거죠. 기업이 하는 말은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근데 네. 그때 탑10이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어요. 2016년 하반기에 매장 수가 134개였는데 지난해 말에 425개가 됐습니다. 지금 탑10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무슨 네. 4배를 올려버렸어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겨울철 한파로 지금 롱패딩 플리스가 인기인데 탑10이 지금 점포를 엄청 늘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완전 재미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신성통상이.
그리고 재밌는 게 이나영 씨한테 제가 안 친하니까 인터뷰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네. 이 유니클로 모델이셨잖아요, 원래 이게 이나영 씨가. 근데 탑 10이 데려갔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 이나영 씨도 솔직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했을 것 같아. 그게 그때 DHC 논란도 있고 엄청 많았잖아요. 그랬죠. DHC는 그 자체 방송이 있는데 자체 방송에서 우리나라를 엄청 그거 했어요. 완전 디스를 했는데 그래서 뭐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나영 씨가 탑 10 모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유니클로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뭐 150m 쓰고 그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직접 실적이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유니클로 매장 수가 40~50개가 없어졌어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고 그거를 지금 다 탑 10이 가져갔어요. 탑 10이 가져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SPA 브랜드 2위에 올라섰어요. 지금. H&M 자라를 제쳤다니까요. 지금. H&M 자라를 저도 지금 사실 거북이 자라 입고 있는데 요즘에 안 샀거든요. 저도. 거북이 자라, H&M 자라가 지금 몰락은 아닌데 많이 축소가 됐어요. 많이 축소가 됐고 뭐 가로수길이든 강남역만 가보셔도 아시잖아요. 그 매장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임대료를 못 버텨서 그런 것도 있고 인건비도 못 버티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탑 10은 코로나19 시대인데도 이렇게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2위로 올라섰단 말이에요. 이제 유니클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갔어요, 지금. 그래서 유니클로 모델이 이나영 씨가 탑 10으로 간 거에다가 그 유니클로가 몰락하고 탑 10이 성장하는 이게 약간 오버랩 되면서 지금 뭔가 되게 잘 됐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니클로의 모델이던 이나영 씨가 탑 10으로 오고 그리고 유니클로가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신성통상의 탑 10이 성공을 거두고 거기다가 한파주의보가 일어나서 롱패딩의 계절이 오는데 탑 10의 플리스나 롱패딩이 잘 팔릴 수 있는 점포 접점들이 많아졌는데 여기다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여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통상은 그 굉장히 어려운 우여곡절 속을 겪는 가운데 딱 만들어놨는데 드디어 호기를 맞은 거예요. 이게 한 번 이렇게 항상 오거든요. 네. 기회가 살아남아가지고 버티면 항상 기회가 오는데 한 번 왔어요. 드디어 기회가. 신성통상에게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뭐 그 일본 그리고 스페인, 스웨덴 다 그거잖아요. H&M 자라 이런 게. 그 SPA 브랜드들이 한동안 득세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번 저무는 시대에서 신성통상의 그 탑10이라던가 우리나라에 또 스파오가 있죠. 얘네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람을 한번 타는 지금 시기가 딱 온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우리나라 SPA 브랜드들도 기회가 왔어요. 지금. 근데 지금 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한번 뜰 수 있는 지금 여름철에는 한번 완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니클로가 그 여름에 입는 그 시원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번 신성통상의 탑10이 비슷한 걸로 꺾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아이템을 한 번만 더 꺾으면 예, 내년에는 이제 더 좋은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성통상의 탑10이 기대가 되고 스파오도 그렇고 우리나라 SPA 브랜드들이 약진 그리고 그 겨울철 수혜주 네. 이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겨울철 의류 관련 기업 하면은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번 신성통상을 주목하는 이유, 뭐 특별한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고점을 다 돌파를 해놨고요. 2015년과 2019년에 커다란 고점을 그 2021년 6월 달이죠. 6월 달에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금 조정을 양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네. 상황에서 스토리가 일단 다 좋고요. 그리고 2018년에 롱패딩, 요걸로 이슈가 되었을 때 탑10에 롱패딩이 있구나. 요거를 알렸고 그래서 아이템이 여름 아이템만 있는 게 아니라 겨울 아이템도 있네. 예, 요걸 알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겨울 아이템으로 한번 밀어붙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뭐 FNF의 디스커버리도 있지만 신성통상의 탑10 그리고 스파오 이런 SPA 브랜드들에서 나오는 그 롱패딩 이런 거는 단가가 조금 쌀 거예요. FNF의 디스커버리는 롱패딩 가격대가 세요. 그리고 뭐 아까 더 네이처홀딩스의 카이만 이런 거는 프리미엄 롱패딩이고 요거는 이제 신성통상의 탑10이나 스파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위주로 이제 그 수능도 봐야 되고 이제 수능 보면은 뭐 그 소개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롱패딩이나 이런 쇼패딩도 좋고 롱패딩도 좋고 뭐 플리스도 좋고 이런 거를 입고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많이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이런 거 3~4개씩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학습용, 게임용, 뭐 그 집에서 하는 거 다. 그래서 반도체가 안 좋잖아요. 노트북을 안 사니까.
그럼 이제 신학기로 노트북이나 패드를 사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뭘 사주겠어요? 롱패딩을 사주겠죠. 롱패딩, 쇼패딩, 뭐 자켓 이런 걸 사줄 거예요. 이제 나가니까. 애들이 집에 있었을 때는 언택트일 때는 게임기나 그 학습용 패드 이런 걸 사줬지만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게 되고 밖에 나가게 되면 옷을 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지금 딱 맞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리고 코로나로 이 동남아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이 좀 빈번하게 일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신성통상의 공장도 뭐 문을 한 달 정도인가 닫기로 결정했다 이런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요. 대목을 앞두고 무슨 리스크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신성통상이 만약에 그게 큰 문제가 됐다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조정을 크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조정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네. 반도체 부족보다는 뭐 그런 것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의류 쪽에 그 부분은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동나비엔부터 좀 투자 전략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 흐름이 좋죠. 경동나비에는 8월 달까지 이게 마치 무슨 빙과류를 만드는 업체처럼 네. 선풍기를 만드는 업체처럼 그렇게 가버렸어요. 지금 예를 들어 지금 파세코 같은 것도 보시면 이거 보세요. 파세코도 원래는 뭐죠? 후세인이 죽을 때 캠핑난로 파세코 거 안고 죽어서 CNN에 나오고 뭐 그거였잖아요. 원래 캠핑난로. 네. 근데 여름철 아이템인 창문형 에어컨을 만들어가지고 여름 시즌에 올라버려요. 7월 달에 53, 물론 밀렸지만 53%까지 올랐었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아이템이 변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동나비엔도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경동나비엔하고 파세코랑 원래 다 겨울철 보일러, 캠핑난로 이 겨울철 아이템 수혜주였는데 여름철에 올라버리는 지금 이 상황이 발생돼 버린 거예요. 지금 둘 다 비슷하게. 근데 경동나비엔도 그렇고 파세코도 그렇고 그 여름철에 달린 것의 후유증으로 쉬어버리니까 겨울철 수혜 그게 또 온 거죠. 지금 네. 눌림목을 거쳐버리니까 겨울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또 와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서 7만 원, 8만 원대를 다시 가면 아까 말한 대로 매물대가 지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뚫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막 80점을 계속 수학 점수 80점 맞다가 거기를 못 뚫는데 82점을 한번 맞았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 87점, 88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탄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죠. 신성통상은 아예 뚫어버렸습니다. 아예 그게 지금 2015년부터 이어진 6, 7년짜리 매물대거든요. 2015년에도 한 번 있었고 2019년에도 한 번 있었고 이런 것들은 신성통상은 더군다나 시가총액이 좀 작았었고 테마에 많이 휘둘렸기 때문에 이런 산과 골이 깊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어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네. 뚫어버렸거든요. 뚫고 여기 위에서 지금 놀고 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지금 3,600원대에 사서 얘도 4,500원, 5,000원을 바라볼 수 있는 흐름. 그래서 둘 다 이제 겨울철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으니까 한파 경보 그리고 그 뭐 대설주의보 무슨 첫눈 내리고 이런 거 소식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버퍼를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타이밍은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인 상황도 상당히 괜찮고 계절적인 수혜 요인도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경동나비엔 신성통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네, 먼저 5명의 전문가 중에 4명이 상승장을 예상했습니다. 1명은 보합권을 예상을 했고요.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LX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레저 및 소비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보합권장을 예상하면서 자동차 및 2차 전지 관련주를 관심 갖고 있습니다.
다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상승장, 그리고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KTB투자증권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정식 부장님, 오늘 중국이 GDP를 발표하는데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투자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미국 증시, 아시아 증시 모두가 다 전체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3,000선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금일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좀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했죠. 지금 증시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제는 다시 한번 돈을 조이지 않겠냐, 돈을 조이는 타이밍이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시장의 예상 강도보다도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 전체적으로는 좀 증시가 보수적이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다시 실적 시즌이 왔죠. 이 미국 증시는 원래부터 뭐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70% 이상을 기록을 했었고요. 국내 증시도 대체적으로 지금 이 지수 대비해서는 실적이 좀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이 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금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대한 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뭐 원자재 값만 보더라도 지금 국제 유가도 그렇고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80불 정도에 도달했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멈추겠지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80불을 계속적으로 좀 넘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물가 지표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고용 지표까지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는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 지금 뭐 최근에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뭐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자리에서 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좀 더 빨리 하겠다라는 악재들이 나온다라면은 여기에서는 우려감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시장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경제 지표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증시가 좀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10월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럴 때에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중에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면서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다시 이제 백신 접종률 국내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미국에서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는 뭐 부스터샷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게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인한 수혜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뭐 시장 대응하시는데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이 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섹터들이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뭐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가 장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전 박스권을 돌파하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과장님, 코스피가 3,000선을 탈환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우선 뭐 다행히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면서 3,000선을 좀 탈환했는데 오늘도 약간의 좀 상승세를 좀 예상을 했지만은 좀 박스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보합인데 약간 강보합세로 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이유가 지금 현재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슈보다도 아직까지는 리스크였던, 그러니까 지난 시장을 낙폭을 키웠었던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우선 전제를 좀 깔려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에 대한 피크아웃, 그러니까 구점 우려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이퍼리 또 연준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차분히 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최근에 추세를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좀 우려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 어떤 약세가 우려됐었던 부분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좀 반등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1개월 동안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영업이익 본다고 하더라도 한 0.5%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라는 부분이 이제 4분기죠. 이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최근 한 달 동안은 마이너스 됐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업종을 구성하고 있는 상위로 구성하고 있는 업종이죠. 반도체,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실적의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추정치만큼은 다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주요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말씀드렸던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우려 부분만 좀 불식시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어떤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진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어떤 중국의 어떤 그 GDP 성장률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셨는데 5% 내외로 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봤을 때 성장률과는 좀 낮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오늘 시장이 좀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우리나라의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세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적주, 그러니까 과대 낙폭에 있었던 실적주에 대한 관심은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강보학권장을 예상해 주시면서 종목별 접근 전략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 위드 코로나 관련주 제시해 주셨네요. 네, 이제는 다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신 접종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전처럼 빠른 속도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지금 접종률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에 대한 다시 한번 사실은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모두 이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되는 상황들이고, 이제는 점진적으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었던 그런 섹터들과 종목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레저, 그중에서 좀 카지노 업종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 관련주 말씀드렸는데 백화점이라든지 특히 대표적으로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이 소비 관련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저 및 소비 관련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이성훈 과장님, 네. LX 인터내셔널,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관심주를 꼽으셨군요. 네, 우선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1순위인 상태이고, 하지만은 이제 종목별로 들어갔을 때는 실적들을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LX 인터내셔널 지금 현재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목표 주가를 47,000원, 어떤 업사이드를 굉장히 좀 위로 좀 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LS 인터내셔널 역시 속판이죠. 지금 현재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급과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실마리가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개발 쪽에서의 판에 대한 가격에 의한 실적이 크게 움직이는 이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 때의 이익 가능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국의 어떤 전력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4분기 때 실적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LX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한국가스공사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뭐 수도 전략에 의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 대한 부분도 예상하고 있지만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주가계보다도 어떤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여력으로 원동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지금 이제 수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가스공사의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가스공사의 수소 쪽에서의 이 주가에 대한 드라이브는 더 벌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전력난 관련해서 LX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장 개장까지 5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효은 캐스터. 네, 오늘의 예상 체결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5% 넘게 상승하면서 3,032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0.6% 넘게 상승하면서 996포인트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4포인트 더 오르면 1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하는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 1000선 회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 한눈으로 봤을 때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모두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0.14%, 강보합,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2%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99,000원대 다시 한 번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1.4% 넘게 상승하면서 399,000원대, 지난 금요일장에서 40만 원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0.12%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GM 리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또 집중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LG화학 수급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0.58%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모두 빨간불인 가운데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현대차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카카오가 0.4%,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뛸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 SDI가 오늘 좀 크게 힘 받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72만 5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증권사에서는 삼성 SDI 평균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거의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리포트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과 관련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주가의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현재까지는 보합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지난 주말 사이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글로벌 책임자가 한 인터뷰에서 현대차가 현재 반도체 자체 개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서 힘 받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포스코와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이 현재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카카오뱅크는 다시 한번 1% 넘는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6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6만 800원대,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악재성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11월에 기관 보유 주식의 의무 보호 예수가 모두 해제가 됩니다. 관련해서 현재 좀 우려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0.58%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6만 원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시면 일단 펄어비스 HLB 제외하고는 1위권부터 3위권까지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3%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9만 원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0.5% 강보합 출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에코프로비엠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양극재 대장주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된 상황이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0.3% 강보합, 펄어비스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카카오 게임즈 0.7% 넘게 상승, 그리고 위메이드 다시 한번 1.5%의 강세 출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짚어봤습니다. 네, 10월 18일 월요일장 모두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중국 증시를 조금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 이 중국의 GDP가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시장 끝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이 모두 완화가 되게 됩니다.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8인 이상 모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이와 관련해서 좀 증권사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음식료주 그리고 엔터주 위주로 오늘 아침에 증권사 상향 조정 리포트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의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0.06% 약보합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0.07%의 강보합 991포인트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0.3% 넘게 빠지면서 391포인트에서 거래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면서 시장 분위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 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모두 빠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2%의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0.8% 넘게 빠지면서 현재 97,5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0.7%가 넘게 빠지면서 83만 원대 턱걸이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부진한 가운데 출발하고 있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성 SDI 나홀로 빨간불입니다. 이외에는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는 현재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0.7% 하락으로 거래 출발합니다. 20만 7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0.8% 넘게 빠지면서 8만 3,1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사들였고 기관이 3거래 연속 삼성 SDI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비안 IPO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 SDI 주가가 좀 크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도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빼고는 모두 하락으로 거래 출발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좀 철강주 약합니다. 이 포스코의 경우에는 1.5% 넘게 빠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32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로 0.8% 넘게 빠집니다. 이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16위권이 크래프톤을 나홀로 빨간불인데요. 0.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가 계속해서 지연된 상황이었는데 21일에 이 뉴스테이트 신작을 좀 공개하는 것을 확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좀 힘 받으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또 코스닥 시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일단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3% 넘게 뛰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44만 1,700원대. 최근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양극재 관련 종목들 일제히 좀 상승 흐름으로 오늘 시장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LNF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1위권부터 5위권 가운데 에코프로비엠과 LNF만 나홀로 빨간불이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에서는 위메이드가 현재 2.9%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12만 3,8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수급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기관은 4거래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장 상승을 출발을 했지만 이내 하락세로 반전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2%가 내리고 있습니다. 3,002포인트로 3,000선 지금 턱걸이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0.2% 내리고 있습니다. 988포인트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양 시장에서
개인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486억 원 매수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441억 원, 기관이 1,081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656억 원 매수, 그리고 외국인이 520억 원, 기관이 11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장 출발 상황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차영주 소장님, 오늘 장이 또 상수로 출발하나 했는데 이내 이제 반전이 됐네요. 오늘 시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일단 뭐 시장의 키는 뭐 지난주 같은 경우 기관이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일단 3일 동안 일조 넘는 자금을 투입하면서 기관들이 시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근저에는 외국인들의 선물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뭐 견인 요인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반응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 모습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매도를 하죠. 선물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기관들 같은 경우 다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뭐 그러한 모습들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기관 같은 경우 뚜렷하게 어떤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융투자에 약 거의 1,000억 가까운 매도세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타까운 것은 연기금도 현재 230억 정도 매도세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 특별히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기관들이 자신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조금 오늘은 조금 뒤처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돼서 가장 높은 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들이 바닥을 현재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은 더욱더 변동성을 확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빨리 7만 원이 안착이 돼야 되는데 7만 원이 안착이 또 오늘 또 깨진 상황이죠. 이런 모습들이 확인된다라면 시장은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하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러한 실적 시즌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의 움직임 중요하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기관은 또 외국인의 선물 매매 패턴에 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2,091억 원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 코스닥 시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그 수목금 상당히 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제 1,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어쨌든 주말 뉴욕 증시가 마감을 좀 강하게 마감을 해서 1,000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들, 뭐 아예 뭐 하락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감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의 좀 그래도 강한 모습들, 그리고 일부 뭐 그 컨텐츠라든지 IT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좀 그 컨텐츠 관련된 것이 좀 지수를 이끌 수 있을 정도의 큰 것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일부 여행주들 뭐 그런 쪽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제약 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여전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 주 초반 쉽지는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익 매물 출회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코스피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주시죠. 예, 뭐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코스피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하죠.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를 지난주 후반에 금요일 날 이제 회복한 이후에 이게 지금 뭐 어찌 됐던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가격에 따라 움직인다, 뭐 프로그램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삼성전자가 빨리 7만 전자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7만 전자 밑에서 자꾸 놀면 놀수록 이런 기간이 길수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7만 원이 이제 깨지면서 사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빨리 올라와서 수익을 좀 내주면 그분들이 이제 보유 영역으로 들어갑니다만 생각보다 못 오르게 되면 이거 좀 아닌가 보네. 그러고 이제 팔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죠. 이게 소위 매물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7만 전자에 대한 회복 여부가 삼성전자의 향후
어떤 관건이 된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단 개별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수와 관련된 요소들이 있죠.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위에서 놀아줘야만 3,0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되고 3,000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만 다른 주식들도 분위기를 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찌됐든 빨리 7만 전자 위로 올라와줘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빨간불을 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현재 지금 1%대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뭐 이런 쪽들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 쪽들이 좀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단까지 코스닥에 있는 소재단까지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만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오늘 뭐 하나투어라든지 GK일 등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이나 코스닥 쪽에 있는 여행 관련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코스피 중심으로 본다라면 2차 전지,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쪽들 외에는 아직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눈에 확연히 들어오면서 이쪽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7만 원 선 회복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유창희 대표님 특징 상황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금 뭐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같은 경우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그 마이애미 작품이 이제 넷플릭스에 공급된다는 거에 어떤 기대감들, 최근 오징어 게임에 대한 열풍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8%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혹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제이 콘텐츠라든지 키이스트, 사마 네트워크스 등이 그런 쪽에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NH 벅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건 없어서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면 그렇다고 해서 게임주들이 강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게임주들 좀 조정세가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었던 게 원래 이제 그 창투사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이쪽에 좀 매개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좀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폭을 좀 진전시키고 상승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일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두에 동시효과 때 막 개장하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진 머티리얼즈, 상암 프로테크, 뭐 에코프로, 뭐 PNT 등 이쪽이 그래도 좀 코스닥에서는 좀 강하게 여전히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차익선 매물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주로 오늘 매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조정장이다, 보수적 접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아주 급등세를 보이면서 지금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강세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조정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그게 가장 핵심 질문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 같은 경우 지난주 초반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세를 나타나다가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날 쉬었고 화요일날 약세를 보였다가 수요일부터 굉장히 강하게 시장이 반등을 시작했죠. 물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지수를 떠받치면서 3,000선까지 회복되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앞서 언급드렸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과 관련된 기관의 어떤 뭐 따라하기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하면 기관이 그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물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기관들의 모습들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펀드멘탈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 프로그램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 다소 시장에 있어서 체력이 조금 많이 소진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지금 이번 주부터 미국은 넷플릭스, 우리나라는 KB금융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적 시즌에 따라서 종목별 희비가 엇갈릴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같은 경우 과연 프로그램 매매랑 상관없이 결국 실적 베이스로 해서 지수가 얼마만큼 탄탄히 자신들의 모습만으로도 잘 버텨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신용 잔고 같은 경우 25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단기간에 매몰화될 가능성은 다소 좀 조금 영향은 덜 미칠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가 되겠습니다만 신용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불안 요소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 주 같은 경우 테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실적 시즌에 따른 그런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강력한 힘을 나타낼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면 시장은 하락 추세대에서 지난주 단기 반등에 그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가 조금 체력이 딸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시각 현재 선물 거래는 외국인이 3,500억 원이 넘는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최근에 의류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이런 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의류주들 3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쪽에 이제 생산을 좀 못했었죠. 락다운이 걸려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연말 성수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뭐 10월 한파가 갑작스레 발생하는 것처럼 겨울 의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소비는 계속해서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 또 작년에 이 의류의 소비가 상당히 줄었었던 부분들을 올해 기저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회복이 계속되면서 연말 쇼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국내도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9월 지표에서도 확인되었었고 또 리오프닝이라든지 그 위드 코로나, 뭐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이런 부분들 보신다면 패션 의류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OEM, ODM 관련해 가지고 그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등이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들 종목은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국내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특히 한섬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 최근에 보면은 좀 주가가 좀 턴하고 있을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류주에 대한 관심은 연말까지 좀 더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없습니다. 예, 수급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의류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공략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영규 소장님. 예, 저는 오늘 지금 뭐 한 2% 가까이 오른 CJ ENM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CJ ENM이 지금 보면 차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올라서 멈춰 있는 거 아니냐, 불안하지 않냐라는 건데 일단 뭐 올라서 멈춰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 일주일, 열흘 가까이 횡보세를 나타냈다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컨텐츠주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권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주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CJ ENM 같은 경우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조금 유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어떤 다양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그 회사들의 콘텐츠 제작 의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러한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들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현재 지금 1차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횡보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충분히 2차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견인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조금 많은 편이죠. 전일 거래량에 벌써 40% 이상 거래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점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분출을 해야죠.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면 상당히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17만 6,700원, 8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까지 충분히 제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만 손절 라인에 터치할 가능성보다는 상단이 열려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 아닐까.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공략주로 CJ ENM 말씀 주셨는데요. 차트가 아주 좋고 2차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는 NH한국 사이버 결제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뭐 계속 해외 가맹점이라든지 국내 가맹점 성장세는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오토 서비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출 증가세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위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오프라인 매출 증가도 상당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제라는 것은 요즘에 모바일 결제를 많이 하는 추세가 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가격을 확인한 다음에 주문은 인터넷에서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뭐 대형 오프라인 거래소 그 매점의 매출 증가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또 반사이익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마켓 관련해 가지고 당근 페이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계속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최근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장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좀 많이 상승한 다음에 주가가 좀 올해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을 핀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직전 고점 때 6만 원을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리오프닝이 주목돼도 온라인 결제가 늘어날 수가 있겠군요. 오늘 NHN 한국 사이버 결제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개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롯데리츠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롯데쇼핑에 14개 점포를 편입해서 자산 규모는 2조 3천억 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 리츠인데요. 금리 인상을 대비해서 다른 리츠 대비 낮은 LTV와 조달 금리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높은 신용 등급과 임대 수익 안정성에 기반한 다른 리츠보다 확실하게 차별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대차를 분석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적과 모멘텀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어서 KF투자증권에서는 포스코를 다뤘습니다. 현재 주가는 철강 수요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면서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를 추천했습니다. 기대 ROE 대비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인데요. 글로벌 수요가 마이너스를 보이지 않는 한 포스코 PBR은 0.4배가 저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어서 IBK투자증권에서는 첨보에 대한 리포트를 썼습니다. 고성능 특수 전해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이 회사의 전해질 생산 캐파는 올해 4천 톤에서 2026년 톤이면 2만 7천 톤까지 확대될 전망인데요. 높은 수익성을 통한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과 낮은 부채 비율로 투자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메리츠 화재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자사주 매입으로 연말 현금 배당은 46.9% 주주 환원에 해당하는데요. 기존의 배당 성향에 비교해도 상당히 주주 친화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상장 손해보험사 중에서 가장 우수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리포트 확인하셨고요. 계속해서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장 출발이 좀 좋지 않지만 I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난주 좀 시장이 며칠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조정을 받는 거 보면 INC라는 종목도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실적 개선의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개선과 이 성장성이 모두 진행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팹립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통신 반도체 설계를 바탕으로 이 스마트 에너지라든지 이 사물 인터넷, 이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INC 같은 경우에는 국책 과제 선정이 되면서 꾸준한 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공망이라든지 산업망의 인증 기반한 엣지 디바이스형 이 커넥티브 SoC 개발 국책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물 인터넷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의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하고 있고 이 AMI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이 저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이 저가의 신뢰성 있는 이 통신 기술을 중요시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INC가 특히나 좀 더 기술적인 부분이 부각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이라든지 통신 그리고 이 센서 인터페이스 같이 결합된 이 SoC 칩을 개발해서 이 국산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 가스미터 보급 및 스마트 열 공급에 따른 이 사업 등으로 실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 최고 보안 암호 보안 기술 쪽이라면 라닉스가 있는데 그리고 이 가스기량 회사는 대한가스기기 이렇게 국내 1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국제까지 선정했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꾸준한 모멘텀이 주가 상승의 기반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증시 반등과 함께 마찬가지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이다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차트를 좀 길게 보시게 되면 거의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당시 이 코로나 때 하락이 나왔을 당시를 제외하고의 거의 1년 넘게 저점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약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종목은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 이 코로나 시점을 제외했을 때에는 현재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대가 항상 저점이었었다는 게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기업 기본적인 분석인 이 실적이라든지 성장성도 모두 뒷받침되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모든 게 더 좋은데 이제 시장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꺾고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던 이 반등을 시도했던 증시인데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게 되는 위치고 물려있는 투자자의 매물이 나오는 위치이다 보니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즉 반등하는 가운데서 살짝 조정을 받는 입장이라서 INC 같은 경우에도 시장과 함께 지금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살짝 증시가 눌러주고 있는 만큼 한 분할 매수 한 2, 3일 걸쳐 진행하시면 이 종목 자체의 최저가 수준에서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현재 구간대에서 좀 매물이 쌓여있는, 매물이 이렇게 겹쳐져 있었던 구간인 이 4,700원 정도를 일단 목표가를 잡아드리는데 이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속적으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매물이 소화가 좀 덜 됐기 때문인데 지금 현재 가격대, 제가 추천드린 가격대에서 매수하고 보유하신다면 계속 꾸준히 수익 구간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가시는 게 사실 더 수익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4,700원 그리고 현재가는 3,80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코로나 때를 제외하면 제일 바닥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 3,800원 라인은 깨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서 손절보다는 약간의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INC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터리 소재 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배터리 소재 산업인데요. 이 배터리 산업 쪽 상황이 어떻습니까? 배터리 관련된 산업은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서 네.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전체 전방 산업의 시장이 연평균 30% 넘게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제가 가져온 소재 쪽은 최근에 셀 업체는 좀 부진이 나왔거든요. 예. 뭐 LG화학 여러 가지 그 상장의 지연 이슈도 있고 뭐 배터리 쪽 관련돼서 수주가 안 나온다는 뭐 수주 불안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기차 완성차 업체랑 다이렉트로 소재는 컨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재 업체는 어떻게 보면 셀 업체보다는 좀 더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소재 업체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 매출과 이익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업체로 좀 더 수요와 공급,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전기차 소재 업체들 관련돼서 이 소재 업체들도 높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 업체 정말 많이 들은 업체들인데 네. 지금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전기차 이 소재 업체들도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3분기 예상 실적 어떻습니까? 네, 3분기 이제 전체 실적,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 나온 회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3분기 예상 실적 추정치가 매출액 같은 경우는 3,900억에서 많게는 이제 4,2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70억에서 400억대로 시장 그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추정하는 실적의 목표치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이유는 역시 삼성 SDI향 전기차용 양극재 NCA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NCA 811에 대한 그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통형 전지, 그러니까 BIT용 제품, 그러니까 소형 전지 쪽에서도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전기차 신모델,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납품하는 포드향을 포함해서 4분기에 전기차 신모델 나오는 거에 대해서 추가 그 출시 효과, 수주 효과를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공장의 가동률, 삼성 SDI 캠5 공장 가동률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투자한 그 NCM 3만 톤을 포함해서 미국 투자 계획이 삼성 SDI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삼성 SDI도 미국 진출 그리고 유럽 관련돼서 계속 그 투자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NCA 생산 능력도 삼성 SDI 대응용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늘어나고 이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국내 유일한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3분기 매출액이 예상으로는 지금 약 5천억에서 약 5,2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양극재와 음극재가 포함된 2차 전지 매출이 2,500억까지 2차 전지 쪽 매출 비중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350억대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포스코 케미칼은 그 LG화학과 GM의 합작 공장이죠. 얼티엄셀 공장에서의 매출이 1조 넘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예. 2023년도부터 가동 예정이고 양극재 관련돼서 얼티엄셀의 단독 벤더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1공장에 이어서 2공장 35기가와트급에서도 수주가 계속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수주 나오는 부분에서 생산 캐파 능력이 계속적으로 증대된다. 그래서 2023년에 3만 톤에서 24년에 8만 톤으로 2배 넘게 생산 캐파가 포스코 케미칼도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 2조 원의 수주를 받았는데요. 올해 말까지 1조 원 이상 매출이 인식될 전망입니다. 예. 네, 다음은 첨보인데요. 첨보는 역시 전해질인데요. 전해질은 일종의 첨가제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하거나 그 충방전 시의 효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네. 그 첨보 역시도 3분기의 매출액은 약 660억에서 710억대, 전 분기 대비로 약 10% 넘게 매출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110억에서 약 120억까지 그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보의 가장
첨보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 피전해질의 그 원재료인 육부라 인산 리튬이라거나 LiPF6가 가격이 70% 이상 상승해서 그 부분이 동반해서 피전해질의 가격 상승까지 이어졌고요. 7만 원대 하던 가격이 약 12만 원대까지 상당히 제품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도 공격적인 증설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만 톤의 추가적인 규모의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피전해질 캐파는 5천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F전해질이 약 2만 ton까지 증설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소재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30% 넘게 매출액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그 전지의 핵심 소재 공급사로 역시 첨보 역시도 이 전해질 관련해서 높은 기술 장벽으로 인해서 생산 능력은 충분하지 않고 셀 업체와 전기차 회사가 원자재 이 소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 피전해질과 F전해질의 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소수 업체만 증설 계획을 내놓고 있어서 첨보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세 개 소재 기업들이 전부 다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거나 네네. 아니면 부합하는 아주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전기차 소재 업종에 최근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상황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전주에 연초 한 8% 정도 전주 대비 8%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 반도체 쇼티지 부분이 반도체 공급이 그나마 나오는 부분은 다 전기차 쪽으로 생산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이슈는 뭐 그렇게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 대수는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 연평균 35% 정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관련된 배터리 용량 역시도 올해는 269기가와트시에서 2030년에는 3164기가와트까지 약 12배 이상 계속적으로 배터리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030년까지 약 4,700만 대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9천만 대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절반 가까이 성장률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이제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지를 봐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3년간 합산 영업이익 성장률 또한 70% 증가해서 코스피 전체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 약 25%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익이 숫자로 찍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은 3분기만 판매량이 165만 대가 나왔는데요. 예. 이 165만 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유럽의 5대 전기차,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의 합산 규모가 직전보다 약 50% 가까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역시도 9월 달에 이 신에너지 차라고 하는 전기차 관련 친환경차가 연간 판매량이 200%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소재 쪽에서 계속 가격이 리튬을 포함해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이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은 다소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배터리 OEM 업체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마진이 좀 안 나와서 마진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격에 대한 그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있을 텐데 이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많이 고평가돼 있지 않나 이런 사실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 그 상위 6대 업체들 평균 PER이 뭐 100배가 넘거든요. 네. 일단 뭐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업체 같은 경우는 약 96배가 되고요. 포스코 케미칼은 85배, 에코프로비엠이 한 102배, LNF가 한 6배, 한 60배 다 2021년 연간 추정치고요. 그러니까 대형 업체 중에 가장 싼 업체는 SKC가 동박업체인데 퍼가 약 30배 미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20배 정도 상위 6대 업체의 평균 PER 한 120배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지금 ROE,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는 SKI 테크놀로지가 약 8.3%, 포스코 케미칼은 8.7%,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약 16.7%, 그리고 LNF가 3%대, SKC가 11%로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약 1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전기차 소재 업종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좀 꼽아주시죠. 네, 소재 업체들이 대단한 게 지금 1등, 2등 업체 외에 3, 4등 업체까지 같이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음극재 업체 중에 3등 업체인 대주전자재료와
양극재 업체에서 4등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 이 회사들도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네. 일주일 사이에 뭐 30% 넘게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초입 단계고 예.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셀보다 좀 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3, 4등 업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양산까지 성공을 했고요. 예. 이 대주전자 재료에서 만든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현재로서는 포르쉐 전기차 타이칸과 아우디 지트론 GT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모델도 이 가장 고가의 차량, 스포츠카 차량 외에도 전기차 모델 자체에 차량 적용 모델의 확대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음극재는 리튬이온을 저장하고 배터리 수명에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의 음극재는 흑연을 사용하는데 이 흑연 같은 경우는 밀도가 낮고 충방전 시에 이 낮은 전기 전도도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실리콘 음극재로 실리콘을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이 기술적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고 있어서 상당히 이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세계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하는 데는 중국의 BTR 그리고 일본의 시네츠 국내 대주전자 재료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주전자 재료의 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인데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 음극재의 높은 기술 진입 장벽 그리고 캐파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 실리콘 음극재 전체 시장 규모는 올해 133억에서 2025년까지 5조 5천억까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4년 동안 약 410배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캐파 또한 올해 4천 톤에서 2030년에 20만 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적으로도 계속 P와 Q가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주전자재료의 실적 모멘텀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특징은 보통은 12개월 PR에서 내년치 성장을 반영하는데 이 내후년 2022년, 2023년 것까지 실적을 땡겨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그렇게 3년치 실적을 땡겨서 반영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대주전자 재료는 퍼가 2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다른 2차 전지 소재 업체 대비 비싸지 않은 수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싸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주전자 재료의 그 캐파는 계속적으로 연간 지금 만 톤까지 25년에 만 톤까지 증설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다 매출에 연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모 신소재도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삼성전기형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들어가는 이 전도성 페이스트라는 부품을 만드는데요. 이 삼성전지 MLCC도 역시 지금 초호황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에서 MLCC 수요가 급증할수록 이 MLCC에 들어가는 코스모 신소재 소재 부분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라인이 계속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20억 50억 규모의 시설 투자를 한 부분이 다 실적으로 MLCC 2형 필름 증설 효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양극재 4등 업체인데요. 현재는 NCM 5 시리즈랑 6 시리즈를 주력하고 있지만 8 시리즈, 9 시리즈까지 계속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할 물질 생산 능력이 연간 10,000톤에서 하반기에 2만 톤 그리고 2023년까지 5만 톤까지 계속 생산 능력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MLCC 2형 필름은 전기차용 전장에 들어가는 핵심 고부가 제품으로 마진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2형 필름 또한 연간 1,500억의 매출 기반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약 80% 넘게 증가할 전망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약 120% 증가할 전망이라 코스모 신소재 또한 계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분기 기업들의 호실적과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우리 시장 이 박스권 장세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나오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4거래일 만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하락하면서 3,000선에 간신히 안착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99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시죠. 네, 금요일과 완전히 다른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4거래일 만에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3,481억 원 정도 매수 우입니다. 기관 지금 4거래일 만에 팔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개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하긴 했는데 이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 시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면 이틀째 이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위주로 오늘 매수세를 유입하는 모습이고요.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나타나고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가상화폐 관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18일부터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신호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기술투자 장중에 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만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차익 실현하면서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죠. 3% 정도 오르면서 1,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보시면 빗썸 관련주 비덴트, 위지트 2%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가장 강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콘텐츠인데요. 오징어 게임에 이어서 넷플릭스 시리즈인 마이네임이 지난 1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마이네임은 이 전 세계 넷플릭스 TV쇼 4위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공개되자마자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네임이 이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을 K 콘텐츠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제작사들의 시세가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이네임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 장 초반에 상가에 안착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22%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4,0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달 말부터 5대 시중은행에선 전셋값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5대 은행 여신 담당 관계자들은 지난주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전세 자금 대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은행들은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 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값 증액 금액 범위 안에서만 대출 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규제는 지난달 29일 KB국민은행이 처음 시작했고 하나은행도 이달 15일부터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서 일단 전세값을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해 심사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지만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거나 투자 등 다른 곳에 유용될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선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한 해 동안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 명에 육박하고 적발 금액도 9천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액은 그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보험 사기 적발 및 환수의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 인원은 35만 4,078명, 적발 금액은 3조 3,07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적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규모는 47,417명, 4,526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의 90%는 자동차 보험 등 손해보험 보험금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사기 유형은 자동차 사고가 가장 빈번했고 허위 진단이나 과잉 진료 등 허위 과다 사고, 그리고 자살과 방화 등의 고의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험 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 사기 적발 후 환수 금액은 4년간 1,264억 원으로 적발액의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 구성원들이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대출한 금액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주요 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영향으로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지난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금액은 4조 8,22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2% 늘었는데 삼성과 현대중공업, 한국타이어 등의 상속과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너 일가가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이유는 경영승계 자금 마련 또는 상속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주식담보대출 금액이 가장 많은 그룹은 삼성으로 삼성 오너 일가는 계열사 보유 지분 가운데 7%를 담보로 제공해 1조 7,171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과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의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첫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를 열고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미국의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국내외 업계 미국과 주요국 동향 등 진전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간 협의 및 우리 기업과의 소통 협력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는 하루 되시고요. 저희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